자, 이번 시간에는 조경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이 수목 관리에 관한 이야기라면 이번 시간은 시설물 관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시설물을 분류할 때 그 이용 기능에 따라서 뭐 유의시설물,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5-1의 유의시설물, 그 다음에 휴게 및 편익시설물, 그 다음에 운동시설물, 조명시설물, 안내시설물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시설물들을 이렇게 인공재료로 구분해서 또 관리하는 법을 설명드리면 아마 그게 다 연결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의시설물에도 금속, 목재, 콘크리트 합성수지가 있고, 그 다음에 휴게시설이나 편익시설에도 금속, 목재, 콘크리트 합성수지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인공재료로 만든 그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드리는데, 이제 그거에 앞서서 이제 이 시설물 관리는 이제 왜 하느냐, 그 목적은 뭐냐, 이걸 알아본다면, 수목 관리는 그 나무가 변화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거를 유지시켜주고 미관상 예쁘게 해주기 위해서 관리를 한다면 시설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안전하고 쾌적하게 하기 위함도 그리고 이 시설물이 갖고 있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주는 것이 우리 시설물 관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유의시설물에 뭐 처음에 나오는 게 금속재인데요. 유의시설물이라는 거는 우리 놀이시설물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미끄럼이든지 철봉이라든지 뭐 그네라든지 시소라든지 이런 것들일 겁니다. 자, 금속을 생각하면은 우리는 뭘부터 생각하냐면 철금속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녹슬죠. 장점이 튼튼하고 가벼운 데 비해서 우리는 이 금속재의 가장 단점이 녹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시설물을 사용하다 보면 아무래도 녹이 슬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도색한 부분이 벗겨지면 미관상도 예쁘지 않겠지만,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겠지만, 녹이 슬게 되면 아무래도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7, 80년대만 해도 미끄럼틀에 녹이 약간 슬어서 그걸 타고 나면 엉덩이에 막 녹이 묻고 막 이랬던 시절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요즘은 뭐 워낙 합성수지로 많이 바뀌기는 했으나 그래도 뭐 철봉이든 뭐든 금속재가 들어가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녹쓰는 게 어쨌든 이게 문제가 된다는 얘기죠. 아무래도 도장이 벗겨지면 더 녹이 잘 슬겠죠. 그래서 이 녹슨 것은 살짝 녹슨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쇠 브러쉬나 아니면 사포 있죠. 사포. 우리 빼빠라고 하는 거 있죠. 샌드페이퍼. 이런 걸로 녹을 먼저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얘는 바로 페인트 칠하지 않아요. 우리 녹슨데 방청 재료로 뭘 썼냐면 광명단을 사용했습니다. 광명단을 먼저 발라주고 그 다음에 페인트를 칠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페인트는 뭐 유성 페인트, 아크릴 페인트, 뭐 이런 것들, 에나멜 페인트 이런 것들을 칠해주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칠을 적어도 2, 3회 이상을 한다. 그러면 일단 광명단을 칠하고 그 다음에 색깔을 입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회전축 부분, 우리 이제 그 회전무대 같은 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것도 있고 뭐 아니면 요렇게 돼서 요렇게 된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아이가 요렇게 타서 빙글빙글 돌리는 거 있죠? 이렇게 회전축이 있는 경우에는 요 회전축에 있는 뭐 베어링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간 부분에는 윤활유를 칠해서 얘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윤활유나 그다음에 구리스라는 것이 있어요. 약간 고체 형태를 뭐 우리 바다라 그럴까요? 아니면 뭐 돼지기름 느낌이랄까요? 그런 약간 쫀득쫀득한 그 기름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구리스를 그렇게 여기다가 주입을 해서 회전축이 잘 돌아갈 수 있, 삐끄덕거리거나 그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렇게 이제 점검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목재인데요. 목재는 사실 정말 많이 사용하는 게 목재일 겁니다. 가장 사람들한테 가까운 친화적인 느낌이 가볍고 가공하기 쉽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에 열 전도율도 낮고 그래서 좋은
재료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 목재는 근데 얘가 녹이 쓰는 게 문제였다면 얘는 부패하는 게 문제였어요. 썩는 거요. 그래서 얘는 방부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2년에 한 번씩 물이 안 들어가도록 칠을 다시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재도장을 계속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데크, 바닥 데크의 경우는 1년에 한 번씩도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씩은 하는 것이 좋다. 자, 이렇게 제가 지금 금방 2년에 1회 이렇게 도장한다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런 거를 우리는 보수 사이클이라고 합니다. 보수하는데 얼마 만에 하느냐는 거죠. 보수 사이클이 얘는 2년에 한 번이에요. 그래서 적어도 2년에 한 번, 적어도예요. 적어도 2년에 한 번. 특히 목재로 되어 있는 게 뭘까요? 우리 의자, 벤치의 상판이겠죠. 그런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최소 2년에 한 번은 해준다. 그 다음에 기초 부분 있죠. 기초 부분은 목재의 기초 부분은 특히나 이 부패가 쉽습니다. 물에 닿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기둥이 땅 속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되는 경우, 여기 지면과 닿는 이 부위는 여기 보시면 부패하기 쉽기 때문에 이 부분을 교체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콘크리트로 두르거나 아니면 지면에서 띄우거나 요렇게 띄우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다는 거죠. 아무래도 지면과 가까우면 습기가 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페인트칠을 한번 더 해주거나 콘크리트를 두르거나 지면에서 한 5cm 정도 띄워주거나 하는 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왜? 부패하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콘크리트재는 어떨까요? 우리는 콘크리트가 천년만년 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콘크리트도 아무래도 금이 가거나 뭐 파괴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목재보다는 얘가 2년에 한 번이라면 얘는 3년에 한 번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콘크리트는 도장을 할 때 어떤 페인트제를 사용하냐면, 자, 콘크리트는 석회, 시멘트가 들어가죠. 얘가 알카리성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알카리성의 강한 페인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런 페인트. 실제로 페인트집에 가면은 콘크리트용 페인트가 따로 팝니다. 금방 말한 것처럼 알카리성의 강한 페인트를 쓴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거는 도색만 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제가 금방 금이 간다 그랬어요. 금이 가면 자, 이렇게 돼서 미세하게 금이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표면 실링법이라고 그래서 0.2mm 이하의 균열에는요, 여기를 깨끗하게 와이어 브러쉬, 아까 쇠 브러쉬 얘기한 거 있죠? 요걸로 싹 닦아준 다음에 요만큼을 그냥 여기 보시면 몰타르 같은 걸 에폭시계로 아니면 매끈하게 여기다가 여기 안에 홈을 채워주는 거예요. 실링제 같은 걸 쏴서. 그런데 V자형 절단공법이라는 거는 이 부분을 못따기를 하는 거야. 아예 이런 거죠. 자,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그냥 금만 갔어요. 금만 갔어요.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실링제로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면 위에가 매끈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콘크리트 벽이나 이런 거 보면은 금이 간 곳에 뭔가 그 실리콘으로 이렇게 쏜 거 같은 게 아마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거는 표면 실링 공법으로 한 거고, 자, 얘는 좀 많이 짜게 지거나 깊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이만큼을 아예 따내고 V자형으로 따내고 거기를 아예 메워주는 겁니다. 아예 통으로. 아니면 뭐 이만큼을 다 따내서 한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죠. 우리 콘크리트 포장해 보면은 중간중간에 네모나게 땜빵한 게 보일 겁니다. 그런 게 바로 V자형 절단 공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인공재료로 많이 쓰는 게 합성수지인데요. 플라스틱을 말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은 이게 단점이 뭐냐면 내후성이 약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후에 약하다는 거죠. 햇빛에 너무 오래 되면 탈색이 되거나 겨울철에는 얘가 부러지거나 이제 깨지거나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탈색 부위는 합성수지 페인트, 우리 그 에나멜 아크릴 페인트라든지 이런 합성수지로 만든 페인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칠을 해주거나, 그 다음에 겨울철에 제가 내구성이 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도록 하거나, 그럴 때는 염화비닐보다는 폴리에틸렌을 사용한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거죠.
자, 이제 요거는 제가 전체적인 인공재료에 대해서 얘기했고, 유해시설물에 해당하기도 하고, 휴게시설물에도 해당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휴게 및 편익시설물 한번 교재에 보시면, 벤치나 야외 테이블, 우리 그 피크닉 테이블이라고 하는 거 있죠? 의자랑 그 테이블이 같이 붙어 있는 거요. 우리 휴게소 가면 많이 볼 수 있는 그거는 테이블, 퍼걸러, 정자 등은 아무래도 정기적으로 우리 관리 방법에 정기적인 거, 그다음에 비정기적인 거, 임시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얘는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시설물은 안전하고 쾌적하다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청소는 기본적으로 정기적으로 해줍니다. 자, 특히 퍼걸러에 올린 등나무 같은 식물은 조심해서 죽지 않도록 물 주는 거나 이런 거를 게을리하지 않고 당연히 가지를 솎아줍니다. 등나무 가지 전정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길게 나가면 너무 이제 과하게 나가면 그 뭐 2마디 3마디째 잘라주거나 뭐 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정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음수대에는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우리가 이제 그 시설물 관리할 때 배수구가 막히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홍수, 여름에 장마철에 홍수 나면 그 온이 찌꺼기가 섞여 있어서 물이 빠지지 않고 역류해서 막 넘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장마 전에는 배수가 잘 되고 낙엽을 제거해 준다거나 그 온이 찌꺼기를 청소해 준다거나 하는 것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이 물이 들어가는 부분 있죠. 뭐 분수든 연못이든 이렇게 음수대든 물과 연결되는 곳에는 물을 아예 잠궈서 동파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합니다. 자, 플랜터 같은 경우에는 또 플랜터가 뭐라 그랬냐면 제가 식수대라 그랬어요. 식재하는 곳. 거기에는 배수 구멍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플랜트 박스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지금 작게 표현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클 수도 있고, 그런데 배수구멍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얘가 만약에 찌꺼기들이 막 해서 여기가 막혀 있다 그러면 물이 안 빠지겠죠. 그래서 실제 시공할 때 여기 망 같은 거를 씌우고 자갈을 해가지고 여기가 막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도 간혹 이 구멍을 어떻게 알고 거기다 뭐 쓰레기를 집어넣거나 막 이런 일이 생겨요. 그래서 물 빠짐이 원활치 않은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배수구 있죠? 배수구 관리를 항상 해서 철저히 해서 물 잘 빠지도록 막힌 것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시계탑이 있는데요. 우리 편익시설물에. 우리 지금은 뭐 워낙 핸드폰, 뭐 시계, 워낙 그런 것들이 발달해가지고 이제 그 시계바늘이 있는 시계를 많지 않은데, 예전에는 뭐 우리 무슨 시계탑 앞에서 만나자 이런 얘기 아마 많이 했을 건데, 이 시계탑의 경우도 간혹 공원에 이제 멋지게 이제 그 장식물처럼 되어 있는 경우에는 1년에 3년 주기로 1년에서 3년 사이에 분해 점검하거나 그 다음에 시간 조정을 한 번씩 해줍니다. 시계바늘로 되어 있는 것들은 한 1년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되면은 한 1, 2분씩 늦어져요. 이게 아무래도 기계다 보니까. 그래서 시간 조정도 다시 해주고, 그래서 분해 점검을 1년에서 3년 사이에 한 번은 시계탑의 시계는 그렇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운동시설물인데요. 운동시설물은 우리 뭐 평행봉이나 뭐 레더나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운동시설물은 배구장, 축구장 뭐 이런 걸 얘기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테니스장. 자, 트랙은 관리용 차량이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출입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아무래도 뭐 트랙터가, 특히 잔디구장의 경우는 장비가 들어갈 수 있는 문이 반드시 있어야겠죠. 안 그러면은 그 들어가서 작업을 못 하니까요. 그래서 문은 반드시 하나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점토 포장의 경우, 우리 클레이 포장이라고 하거든요. 테니스장이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뭐 소금을 뿌린다거나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그럴 때는 특히 정기적인 보수가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 흙포장이기 때문에 유실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집안도 연약해서 보수나 정비가 중간중간에 필요할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뭐 소금을 뿌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먼지가 덜 날리거나 그렇게 하는 방법들, 그런 관리 방법들을 계속 사용하는 것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앙투카 포장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 그 금방 테니스장 제가
점토 포장에 있잖아. 이걸 클레이 포장이라 그래요. 클레이 포장. 그 다음에 앙투카 포장을 하는데, 이 앙투카 포장은 유럽에서 많이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고, 앙투카 포장은 그 흙에다가 벽돌가루를 섞어서 포장한 곳이에요. 그래서 빨갛게 돼가지고 얘는 비가 오면은 사용 못 하거든요. 근데 얘는 전천후예요. 비가 와도 사용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렇지만 건조할 경우에는 물을 살짝 뿌려서 전압을 해주는 걸로 관리를 한다. 우리 테니스장의 포장은 이런 것이 있다. 이런 것도 새롭게 알게 되셨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명시설물이 있는데요. 조명시설물, 우리 그 수목등, 경관등, 정원등, 혹은 보행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자, 조명시설의 경우는 이렇게 돼 있겠죠. 아니면은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등이 있는데 요거를 우리는 등주라고 얘기해요. 등의 기둥. 등주라고 하는데 금속재로 하는 경우가 많죠. 왜? 튼튼하니까. 가볍고 튼튼하니까.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철금속으로 많이 돼 있어요. 그래서 부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방청 처리를 하죠. 하지만 해안지방 같은 경우에는 부식이 더 잘 돼요. 우리 그 차량의 경우 염화칼슘 뿌리면은 차 밑에 쪽이 많이 빨리 부식된다, 아니면 해안가 지방에 있는 차들이 빨리 부식된다, 아마 얘기를 들으신 적이 있을 건데, 그래서 도장 주기를, 여기에 등주에 그 페인트 칠하는 도장 주기를 아무래도 다른 거보다 보수 사이클을 짧게 해주거나 아니면 플라스틱 피막을 입히는 것이 더 훨씬 좋습니다. 특히 이 조명등은요, 최소화하는 것이 좋은데 아무래도 수목 생육에 장애를 주기도 해요. 우리는 수목은 밤에 자야 돼요. 사람이 자는 것처럼. 그래야지 내가 비대해지고 다음 날을 위해서 몸을 휴식할 수가 있는데 계속 빛을 주면 얘가 생육에 불량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도 그렇고 수목 생육 장애를 위해서도 그렇고 시간을 아주 적게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이제 경관 조명이나 벽천 이런 거일수록 더 그렇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그 조명이나 이런 예쁘게 해놓은 공원도 밤에 이제 우리 밤에 불을 켜야 더 예쁘니까, 그래도 아무리 그렇게 사람들 유치하는 밤에 그 불빛을 조명하는 곳이라도 10시면 거의 제가 알기로는 소등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식물 생육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도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내시설물인데요. 안내시설물이라는 거는 이런 표지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원 안내판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이렇게 걸어가지고 이렇게 걸려있는 뭐라고 적혀있는 이런 표지판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걸 우리 안내시설물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접합 부위가 금방 손상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얘를 교체가 가능하므로, 이건 아마 제가 그 조명시설물, 안내시설물, 시설물 얘기할 때 아마 잠깐 했을 건데 가급적이면 용접을 피하는 것이 좋다. 이 부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다리와 기둥과 이 안내시설물의 접합 부위는 용접하는 것이 아니라 교체가 가능하도록 볼트너트 같은 걸로 하는 것이 좋겠다. 자, 당연히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사포나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매끈하게 못따기를 해주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안내시설물의 경우 안내시설은 월 1회 청소하고 사용할 때는 부드러운 스펀지 그리고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글씨가 잘 보이도록 닦아줘야겠죠. 특히 도장은 2년에서 3년마다 한 번씩 새로 도장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안내시설물이라도 얘도 이 기능을 발휘하려면 너무 햇빛에 오래되거나 비바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글씨가 지워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도장을 새로 해준다거나 글씨를 닦아준다거나 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지금 이제 조경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포인트는 각 시설물마다 어떻게 하느냐도 중요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인공 재료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보편적이라는 거, 그 다음에 보수 사이클 2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 보수 사이클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엔 조경 기반 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기반 시설물이라는 거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반 시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기반 시설물도 관리를 해야겠지만 눈에는 많이 보이지 않으나 우리가 이런 기초적인 것도 기반 시설도 관리를 잘 해주어야 합니다. 자, 기반 시설물, 특히 관배수 시설의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관수를 위해서 물탱크가 있을 겁니다. 우리 그 잔디 관수에서 집수정이 아니라 그 저수조가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물을 확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물탱크를 정기적으로 청소를 해줍니다. 우리 아마 그 다세대 주택, 뭐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면은 물탱크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처럼 얘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이물질이 끼거나 그리고 간혹 소동물 같은 거 있죠? 그런 죽은 사체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게 썩어서 균이 발생되고 식물한테 나쁜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관리를 해서 청소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안전하고 위생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좋아요. 그래서 물 수지 검사도 잔디 골프장에서는 한 번씩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염류가 집적됐다거나 뭐 금방 얘기한 대로 그런 소독물이 들어가서 사체가 나와서 균이 생겼다거나 하는 것들 때문에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위생 때문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탱크 청소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배수시설이라는 거는 우리 도랑 얘기했어요. 겉도랑, 속도랑 뭐 이런 얘기 했을 겁니다. 특히 이 축구 같은 경우 있죠. 옆에 이제 U자형, L자형 축구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잡초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활하게 물이 흘러가지 않게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 잡초를 제거해주는 제초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시설물 관리에서 뭐 잠깐 얘기한 것처럼 온이나 찌꺼기, 낙엽 찌꺼기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을 청소해 줘야 됩니다. 특히 집수구, 맨홀에 보면은 토사나 낙엽 찌꺼기 등 이런 것들이 물 빠짐이 방해가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인 청소가 필요합니다. 청소는 정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뚜껑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왜 집수정 위에 뚜껑이 있죠? 그거를 우리가 스틸 그레이팅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격이 좀 비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를 갖고 가기도 하고 물살이 너무 세가지고 뭐 홍수 때문에 이게 뚜껑이 딱 들리면서 그게 소실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맨홀 뚜껑 혹은 스틸 그레이팅 같은 것들 그런 분실되거나 없어지거나 뭐 파손되었을 때 반드시 교체를 하거나 보수 작업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거죠. 이렇게 돼 있는 곳에 여기 뚜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없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람이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울타리를 딱 쳐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체할 때까지 그런 관리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자 나서 사고가 나는 게 이런 것들 때문에도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반드시 맨홀 뚜껑이나 집수정 뚜껑 없어지면 반드시 이렇게 미리 울타리를 쳐놓고 그거를 구입하거나 새로 닫을 때까지는 이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배수관 같은 것들이 유출구 토사의 퇴적이 있을 때 구멍이나 이음새 균열이 발생해 생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관수시설뿐만 아니라 급수시설뿐만 아니라 배수시설도 이렇게 관리가 필요합니다. 실제 공원관리에서 이제 시설물 관리팀이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공원 녹지관리 쪽은 아무래도 금방 앞서 얘기한 수목관리나 이런 쪽을 위주로 한다 그러면 시설물 관리팀은 그 도장이나 뭐 도색 이런 것도 하지만 이렇게 배수구나 이런 부분, 집수정, 뚜껑 뭐 이런 확인들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특히 장마철 이전에 반드시 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장시설인데요. 우리 바닥 포장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죠. 토사 포장은 앞서 클레이 포장과 앙투카 포장을 얘기를 잠깐 했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빨리 유실되거나 연약 집안인 경우에는 걔도 정기적으로 이렇게 관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기 보시면 동결심도 하부까지 뭐 자갈이나 모래로 환토를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결심도라는 게 있어요. 동결심도. 동결이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언단 얘기죠. 자, 땅이 이렇게 지헬이 있으면 사람이 여기 서 있어요. 그러면 땅 밑은 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얼겠죠?
땅 밑에서 얼기 시작합니까? 위에서 얼기 시작하죠. 위에가 추우니까. 자, 그런데 여기까지만 얼고 이 밑에는 얼지 않아요. 이 선이 동결 심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옛날에 어른들이 그 장독대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 얼지 않게 관리했었잖아요. 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밑에 만약에 얼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동결 심도를 지키지 않고 여기를 포장을 여기를 하고 여기에 동결 층을 만들지 않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 제가 앞서 얘기할 때 식토나 배수구가 없는 경우 땅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물이 생기고 집안이 또 침하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기 때문에 이 밑에 자갈이나 모래로 동결층을 만들어 주어서 얼지 않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렇게 작업을 재보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포장은 반드시 표면 배수 3%, 2, 3%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거를 중간 점검을 한다기보다는 처음에 시공할 때 잘해야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게 치마가 생기거나 하면은 그런 걸 보수를 해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블록 포장 같은 경우도 모래층 이런 것들이 쑥 들어가면 다시 모래를 보수해가지고 해준다거나, 그 다음에 시멘트나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는 줄눈, 표면의 균열, 그러면 아까 표면 실링 공법 했었죠. 그런 충전법이나 몰타르 주입 공법 같은 걸로 빨리빨리 보수를 해주는 거죠. 처음에 금이 이만큼 생겼다가 그걸 놔두면 점점점 더 커지고 깊어집니다. 우리 클리프 현상이라는 거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점점 하중이 없어져도 그거는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발견됐을 때 바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무칩 포장의 경우 이제 요즘 많이 하죠. 놀이시설물이 있는 곳에, 놀이공간에 많이 하는데 이 고무칩 포장의 경우는 탈락 현상이 많아요. 실제로. 왜냐면 얘가 막 되게 두껍게 까는 것이 아니라 2, 3cm 정도밖에 안 깔아요. 이 고무칩을. 그래서 얘가 너무 다짐이나 이런 게 제대로 돼 있지 않으면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탈락하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아무래도 일단은 세척은 합성수지로 세척을 한 다음에 그만큼을 딱 칼로 잘라내고 떼어내고 고무칩을 접착제랑 섞어서 바른 다음에 흑손 있잖아요. 그 시멘트 바르는 흑손을 토치로 데워서 위에를 가열시켜서 붙여줍니다. 실제로 넓은 지역이 아닌데 큰 롤러를 갖고 와서 그런 작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작은 면적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보수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옹벽과 이제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 옹벽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여기 토사를 흘러나오지 않도록 여기 막아주는 게 옹벽 아닙니까? 그러면 얘가 흙이 넘어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 빠짐이 안 되면 얘가 토사가 이 토합에 의해서 얘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돌의 유실이라든지 배수구가 막혀 있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우리 왜 미끄럼 방지 밴드 같은 거 붙여 있죠? 그런 것들 확인하고, 그 다음 담장이나 이런 것들은 파손되거나 유실됐는지, 만약에 파손되거나 유실되면 기존 재료와 똑같은 걸로 하는 거죠. 목재로 만약에 담장이 되어 있으면 목재로 해야지. 목재가 쭉 있는데 철재로 하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거는 기본 상식이긴 하나 한번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경시설물인데요. 수경시설물은 아까 제가 시설물에서 음수대 설명할 때 잠깐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얘는 물이 얼겠죠. 겨울에 동결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동파 방지를 위해서 뭔가를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물을 빼는 거예요. 다른 방법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외에도 분수의 노즐이라든지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당연히 누수는 당연한 거고, 누전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누전도 정기적으로 계속
점검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 이제 부속 건축물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선에서 한번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시설물과 기반 시설물까지 설명을 다 드렸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마 강의 내용, 강의 시간도 보면은 수목 관리에 비해서 시설물 관리가 아마 조금 작다는 걸 아실 거예요. 이거는 간단해서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살아있는 생물이 아니라 이건 규격화된 거고, 뭐 그 유해시설물, 뭐 편의시설물 이렇게 휴게시설물 나누기는 하지만 크게 아까 말씀드렸던 인공재료 네 가지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리고 얘는 뭐 변화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관리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 쉽지는 않아요. 어렵고 맨날 나사 조이고 뭐 휘발 뭐 그 윤활유 넣어주고 구리스 넣어주고 하는 게 뭐 쉽겠습니까? 그 쉽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수목 관리보다는 조금 단순하다. 뭐 요 정도로 아시면 되고, 그리고 인공재료 할 때 아마 제가 생각했던 인공재료를 설명을 잘 들으신 분이라면 시설물 시공과 시설물 관리, 인공재료 이 세 가지가 연결된다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인공재료부터 만약에 시설물 공사 시공이 너무 어렵다 그럼 인공재료부터 다시 한번 들으시고, 시설물 관리가 어렵다 그러면 시설물 시공을 다시 듣고 들으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